지금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저금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강달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 같은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 추구미하고 현재 본인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요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석 에너지 개발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열립니다. 사실상 증시에서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2기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그게 궁금한 건 다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인데 어떻게 하면 트럼프 시대에 손해 안 보고 돈 벌 수 있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요즘에 미국장의 랠리를 보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과 후에 미국장에 뭐가 달라진 거지? 트럼프 랠리라는 게 이게 반짝 이러다 말 것 같아요? 아니면 쭉 갈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시경제를 둘러싸은 환경에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간밤에 금리 예상대로 내렸다는 거 이외에 어떤 점이 그렇게 미국장을 불타게 합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뉴스죠. 일단 현재 미국 법인세를 15%로 낮추고 더 낮추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그 부자들에 대한 감세, 개인소득세 감세를 항구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지금 일단 레드 웨이브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 백악관, 의회가 모두 트럼프 손에 들어갔거든요.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트럼프 재직 중에 많은 대법원 판사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요. 3분이 돌아가셨는데 다 그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그렇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보션, 그 낙태 판결 같은 핵심적인 쟁점에서 이제 대법원이 중도 성향이다가 그때 이제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대4에서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임명된 3분이 모두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니까 이제 판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트럼프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면책 특권 인정해줘서 반란 조작 문제까지 다 넘겨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입각하면 셀프 사면도 하고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도 사실상 사라질 것 같은데 간밤에 FOMC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어떤지 금리 왜 요만큼 내렸는지 보다 파월 의장님 집에 가실 건가요? 아니 그 장면이 다들 헤드라인이 그건 거예요. 파월은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 2번이나. 그렇죠. 이게 앞으로 기준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잘 안 내려간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개인소득세 및 그 법인세의 추가적 인하가 거의 확실하니까 내년 2월에 이제 단행된다고 생각하면 이로 인해서 미국 성장률이 한 0.3% 정도 올라갑니다. 대신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감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0.9% 정도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의 리스크에다가 그건 이제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는데 연준 입장에서 이걸 내버려둔다. 정책금리를 지금 시장 기대는 내년 3.25 정도까지 봤는데 최근 그 선물에 반영되고 있는 금리들 보면 벌써 3.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그러니까 향후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금리 잘해야 4번 5번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미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올해 이거 마지막 금리 인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제 장에서 미국 금리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것도 별로 안 빠지고 여전히 오르는 모습. 특히 그 향후 2년의 금리를 보여주는 2년물 그 국고금리 그게 이제 향후 정책금리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4.2 정도라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75로 정말 보는 거 아닌가 내년 연말 금리를. 그러면 2년 평균이니까 이게 대충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정말 금융시장 참가자들 특히 채권시장 참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이구나.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간밤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니까 찔끔 내려와서 여전히 4.3 그 수준에서 뚝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국채금리도 요 수준에서 계속 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참 문제가 되는데 일단 미국 고금리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그렇죠. 환율이 일단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또 미국의 고금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제 이 글로벌 머니 무브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저쪽으로 갈 가능성도 되게 있고 아무튼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라는 건 불확실한데 이분이 맨날 말이 바뀌니까요. 그러나 피해를 보는 데는 명확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그 중국이나 한국이 멕시코에 공장 지어서 멕시코에서 만든 거야. 멕시코랑 미국 친하잖아. 이거 안 통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관세가 보편 관세 10%를 그러니까 모든 FTA를 폐기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트럼프 이기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의 금리는 낮추고 달러도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로 추구해 온 게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기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저금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강달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 같은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 추구미하고 현재 본인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요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석 에너지 개발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 47이라는 네. 홈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우리가 보기엔 관세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 와 네. 벌써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특히 이번 펜실베니아의 승패를 갈랐잖아요. 이 문제가 셰일 오일 개발 그렇죠. 추가 개발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빠질 거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최대 수출 산업 1위가 원유, 2위가 LNG거든요. 네. 정보통신 산업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서 유가 떨어뜨려서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저금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거의 플랜인 거죠. 물론 이제 대신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폐지. 그 돈으로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자기 임기 첫 해에 바로 100개를 짓겠다. 거기 적혀 있어요. 네. 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쭉 보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이거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나름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2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간다. 그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인데 수요 측면에서나 공급 측면에서 양쪽에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라면 관세가 될 테고 관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세금 깎아주면 사람들이 돈 더 쓸 테니까 저라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상쇄하는 것으로서 공급을 확 늘려버리겠다. 그렇죠. 시장에 물을 탄다는 건데. 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실제로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량이 거의 한 40-50% 늘었습니다. 이런 걸 물론 이제 그때 국제 유가도 좀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약은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확실히 지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기 선벨트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 특히 펜실베니아에게 네. 자기의 간발의 승리를 안겨준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농장주들한테 이 사람 보상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궁금한 건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미국이 기름을 많이 캐낸 이후부터 중동과 거리를 살짝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하고 굳이 친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름 캐내면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린 입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여전히 기름이 많이 들어오는데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을 하면서 자국 내 물가와 금리를 조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석유 수입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도 미국 가서 계약해야죠.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 기름 많이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밴쿠버 항에서 이제 LNG도 수입하고, 예, 카타르에서만 수입하는 거가 아닌 이제 가서 이제 그러고 카트도 몰아야죠.
이거 해야 됩니다. 아베 정부가 네.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물론 앞으로 모릅니다만 고 아베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트럼프랑 가서 샴페인 터트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봐준 거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에 대해서만은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니 골프장에서 고 아베 총리가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걸 몸객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줄을 만들어서 빨리 가서 가트를 모는 거지. 다른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빨리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거고 거기에 줄을 대서 우리가 지금 특히 환율이 1,400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비를 걸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미국의 제8대 그 무역 흑자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덕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뭐 조선 배를 사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미국에서 기름 수입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잘만 대응하면 이게 이제 행정부가 할 일이고요. 행정부는 행동이 빠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 사실 물가는 저는 그렇게 걱정할 요인은 별로 없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이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이유로 최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대폭락하는 중이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난 9월달 경상흑자가 111억 불. 한 달에 100억 불 이상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수출은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좋고 두 번째가 오늘 뭐 내년 경제 전망 이야기 아까 이광수 기자랑 말씀도 하셨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특히 소비는 또 해외 가서 하잖아요. 이 환율에 해외 출국자 수는 역사상 최대.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의 소비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괴롭히던 게 외식 물가였는데 이 외식 물가의 상승세도 최근에 다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1,400원 위로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살짝 조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1,400원 뉴 노멀 발언은 저는 너무나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간 1,400원 뉴 노멀 시대가 진짜 온 거예요? 가능성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무역흑자가 경상흑자가 월 100억 불 1년 1,000억 불이 나는 나라가 솔직히 외환 보유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 일이지 뭘 외환 보유가 줄었네 늘었네 그런 뉴스 보도는 저는 좀 보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상금인데 일종의 그 비상금이 지금이 비상입니까?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외환 시장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드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의 고금리가 만성화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요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내수 경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금리를 인하 안 한다. 소비자 물가 1.3에서 인하를 안 한다라는 건 정말 이상한 정책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나누는 거죠. 행정부랑 기재부는 환율 방어도 하고 외환 보고 쓰면서 미국 가서 이제 잘 달래거나 뭐 여차하면 뭐 딜을 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두 번째 그 딜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서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아요. 중국 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지금 벌써 얼마 전에도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200% 관세 부과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기를 팔겠다도 아니고 우리 함대를 보내겠다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준비를 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니고 그냥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입니까? 우방국의 국가에 대해서. 근데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 수 없죠. 대만 좀 같이 보호하는데 우리가 방위비도 좀 내고 저 대만 무기 우리라도 좀 수출해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21이 있지 않습니까? F-21 이런 거 수출하겠다 하고 뭐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블록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건데 만에 하나 양안 간에 미사일이 오가거나 대포가 오가는 일이 10%만 있다 해도 우리나라 환율 저는 1,500원 무조건 간다고 보거든요. 와,
1,500원이요?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외환 보유액을 팍팍 풀어서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한다. 이게 사실 지속 기간이 짧기도 할 테고 이게 뭐 태평양 바다에 갔다 민물 붙는 셈이니까 두 번째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나중에 한 달 뒤에 외환 보유액을 통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을 우리가 비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걸 금융시장이 안다는 건데 둘 다 위험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증시가 안 좋죠. 그렇구나. 네, 이게 네. 우리가 뭘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천재지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네. 그 유교 도덕에 치중해 있는 나머지 모든 일이 벌어지면 자기한테서 자꾸 그걸 찾는데 남 탓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죠. 없죠. 사실. 트럼프가 7월 16일 날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대만을 방어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걸 말을 엎었더라면 외환시장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율 따라 환율 움직인 거 우리가 얼마 전에 1,300원 깨질 뻔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략이 명확해지네요. 바이든 정부 시대에 이 어떤 동맹 간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강력한 믿음을 보여달라. 이거였다면 트럼프 시대의 동맹 관계, 경제 협력 관계는 절친되고 싶어 돈 주고 사 이 얘기네요. 네, 쇼미더머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좀 오판한 게 하나 있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나라가 이상해질 거라는 거 예상 못했고 미국과 또 저렇게 척을 지다가 중국몽 1대1로 하다가 미국의 역대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제는 반중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 거에 국제 흐름에 뒤처졌던 결과로 뭐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미국 회사 공장도 사고. 근데 그런 투자들을 얼마 전까지도 네. 우리는 늘렸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오래 갈 줄 모르고. 이제 그런 오판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번에 트럼프의 레드 웨이브를 보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 나라만의 일시적인 이 괴짜에 의한 현상이라기보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당이 됐고 사당이 됐고 네. 그리고 다음은 벤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벤스가 히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저렇게 무능하니까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부통령이 되게 중요하다. 네.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에서 부통령을 임명했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능해요. 민주당은. 그래서 지난번 승리도 사실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운 좋게 이긴 것 같고. 그렇습니까? 뭐 절대적인 압승이었죠. 사실 분위기가. 네, 그때 지금 역전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제가 어디에서 느끼냐면 위에서는 감사해 주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땡큐고 아래쪽에서는 빈자들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을 늘리고 너희들 일자리 뺏어간 거 다 이민자들 때문이야 속삭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협공을 해오니까 중산층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으로 민주당의 승리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이 소위 경상수지 4% 룰이라는 걸 뜬금없이 가지고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경상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은 이거 안 돼 조정해야 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대미 무역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으로 간다. 지금도 공장 다 가 있잖아요. 더 가야죠. 중국에 있는 거 뜯어서 가야죠. 보조금도 안 주고 준다고 했던 것들도 다 원복한다고 하는데도요. 대신에 법인세 인하해주고 관세 면제되잖아요. 현지에서 만들면.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시도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인센티브로 불러들이고 트럼프는 채찍을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는 이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은 우리가 중국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건 세상을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게 여전히 이미 다 끝났어요. 많지 않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품목을 보시면요. 소비재는 다 0입니다. 아, 중간재예요. 네.
포장지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품목만 팔립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영화, 드라마, 음악 이 모든 면에서 게임까지 우리가 한국산이란 티가 나는 제품을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안 팔리죠 요즘. 네, 간단해요. 우리는 이미 퇴출됐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그게 지난 8년 동안 내내 지속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정부 이제 새 정부가 있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특히 얼마 전에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카멀라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측들을 내놓는 걸 현지에서 하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든 레이시스트와 샤이 트럼프 표가 4%는 되는 게 그쪽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인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리닝이 없는가.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나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거라도 해야죠. 아이고 혈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를 섞은 사이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수십만이 같이 피를 흘리며 우애를 다진 사이고 지금도 우리 이라크 군대에 가 있습니다. 라며 붙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 조선, 군함, 방산, 원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됩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자동차 마지막 질문인데 자동차 같이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품목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지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파는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팔아서 오지마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더 많이 짓고 특히 트럼프 지지한 지역의 네. 공장을 더 늘려야죠. 알겠습니다. 좀 심란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